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를 뒤지는 내 모습을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인정서를 받는 날, 그 사진이 전시장 한쪽에 걸려 있었다. 5년 전 자식에게 버려져 하루 7,000원을 벌기 위해 허리를 굽혔던 그때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장인이 된 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 인생은 75세에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요양원에 모셔야겠습니다라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던 날, 내가 평생 일해 장만한 집에서 짐 하나 들고 나왔다. 40년 몫으로 일하며 굳은 이 손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그 현실이 나를 폐지 줍는 노인으로 만들었다. 찜질방에서 자며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날, 비가 내리는 편의점 앞에서 한 젊은이가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다면, 그가 내 손에 든 목공 기술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손길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고 전통 짜맞춤 기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버려진 노인의 기적 같은 재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저는 68년생 쥐띠 전라도 순천 출신입니다. 평생 목수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53세 아내를 암으로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남아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지요. 이제 75,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려진 노인들이 많으니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단독주택이었지요. 며느리는 처음엔 공손했습니다. 아들 역시 직장에서 돌아오면 저를 챙겨주곤 했지요. 손주들도 재롱을 부리며 할아버지를 반겼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내는 없었지만 자식들과 함께 살며 노년을 보내는 것이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불편해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승진을 하고 아들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할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식사 시간에 저를 부르는 일이 줄어들었고 손주들도 점점 할아버지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방 청소는 제가 할게요.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저를 집안에서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 집인데도 점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손주들 공부를 봐주려 하면 아들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교육법이 다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거실에 앉아 새 아파트 분양 광고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 살아야죠. 애들도 크고 집이 낡아서 손볼 데가 많아. 그래, 요즘 금리도 좋고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어르신은 솔직히 요양원이 좋지 않을까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외롭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내 몸 하나 가누는데 요양원이라니요. 방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의 눈치를 살피며 지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말마다 모델하우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신이 나서 새집 이야기를 했고 제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미리 교육받은 듯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와 손주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비로소 공식적인 통보를 받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레미안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내년 초에 입주하게 됐고요. 아들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이 있어요. 월 80만 원인데 식사도 제공되고 프로그램도 많답니다. 저희가 비용은 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리고 거기가 병원이랑 가까워서 건강관리하기도 좋대요.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손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아파트 가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얼른 말을 가로챘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야. 노인 친구들도 많은 곳.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직 이 집 주인인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사실 집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5년 전에 증여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집을 물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세금 문제로 미리 증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거주권까지 빼앗기는 이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실버타운에 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결국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지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몫으로 일하며 손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던 시절, 아들 학비를 대느라 끼니를 거르기도 했던 날들, 며느리 시집 올 때 해준 가구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으로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기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저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왜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됐다. 내 살 길은 내가 찾는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저를 만류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익혔습니다. 그들에게서 해방된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처음 며칠은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서울에서 방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 고시원을 알아봤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공원 벤치에서 폐지를 모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어디 사세요? 나 따로 사는 데는 없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폐지 주워 팔아서 찜질방에서 자곤 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폐지를 주워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며 자존심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다니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날은 5,000원을 벌었습니다. 등이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폐지 줍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자리를 잡고 카트를 끌고 다녔습니다.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은 월요일 아침이 가장 좋았고 상가는 주말 저녁에 폐지가 많았습니다. 다른 폐지 줍는 노인들과도 안면을 텄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자식에게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딸은 명절에도 안 찾아와. 손주 얼굴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우리 아들은 해외로 이민 갔어. 전화도 잘 안 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저만 불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폐지값은 더 떨어졌고 추위 때문에 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2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너무 추운 날이었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체온증과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됐지만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상태여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일주일쯤 있었을까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해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결국 퇴원 후에도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7,000원을 벌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자식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로요. 김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에서는 이제 김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아무도 제가 한때 훌륭한 목수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었지요. 때로는 그게 마음 편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자식에게 버려진 아픔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찜질방 한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주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많이 컸겠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가끔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신세가 됐을까 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종일 비가 내려 폐지를 주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배도 고프고 몸도 아팠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젖으셨네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처마 밑에서 만난 젊은 남자는 박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테지만 그날은 유독 춥고 비가 많이 내려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근처에 따뜻한 국밥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제가 살게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은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는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마주한 따뜻한 국밥의 김이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 근처에서 폐지 주우세요? 응, 별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혹시 주무실 곳은 있으세요?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 박 대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국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거라도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75년 살면서 누구에게 구걸한 적 없는데 이제 와서 동정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맙지만 난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결국 그의 진심에 못 이겨 돈을 받았습니다. 그날 찜질방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또다시 그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가 폐지를 줍는 지역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 다시 뵙네요. 오늘은 어떠세요? 자네가 왜 여기 왔나? 실은 할아버지께 제안이 있어서요. 그는 자신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청소와 간단한 수리, 그리고 야간 경비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고 사무실 옆에 작은 방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제안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생활과 폐지 줍는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가볼게. 그날 오후 박 대표의 차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했고 1층에는 카페가, 2층과 3층에는 그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딸린 원룸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서 건물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방을 둘러보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폐지를 주어 하루 7천 원을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왜 하필 나같이 늙은이를 뽑지? 젊은 사람도 많을 텐데. 박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를 보니 제 친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뵌 게 3년 전이었거든요. 회사 일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후회했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렇게 저는 폐지 줍는 생활을 청산하고 박 대표의 건물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깨끗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제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면서 가끔 작은 수리 일을 했습니다. 문고리가 고장나거나 수도꼭지가 셀 때 제 손으로 고쳤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제 솜씨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재주가 대단하시네요. 이런 것도 다 고치실 줄 아시고. 내가 평생 몫으로 일했거든.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어느 날 박 대표가 사무실 책장을 고치는 저를 한참 지켜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가구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럼 내가 젊었을 때는 손수 가구를 만들어 팔기도 했어. 그 말에 박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가구를 만드셨어요? 테이블, 의자, 책장. 주문받는 대로 다 만들었지. 특히 목공 짜맞춤 기술로 못 하나 안 쓰고 가구를 만들었어. 박 대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과거를 회상하며 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도제로 시작해 마스터 목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특별한 나무의 특성과 다루는 법,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라진 전통 짜맞춤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대량 생산하니까 이런 기술이 필요 없지. 하지만 손으로 만든 가구는 느낌이 달라. 오래 쓸수록 더 빛이 나거든. 박 대표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드리면 가구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요즘 수제 가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놓은 기술이었고 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의 열정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렇게 건물 지하에 작은 작업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박 대표가 기본적인 목공 도구들을 구해왔고 저는 오랜만에 나무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있어 어색했지만 조금씩 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스툴이 잘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와, 할아버지, 이거 정말 멋져요. 이런 가구는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요. 박 대표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목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고 나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박 대표가 제가 만든 가구들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만든 수제 가구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만든 가구라고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이런 전통 기술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게 너무 좋아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툴이나 트레이 같은 소품이었지만 차츰 테이블과 책장 같은 더 큰 가구의 주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제 작업을 돕기 위해 젊은 조수도 고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볼까요? 할아버지의 손길이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손길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박 대표는 마케팅을 맡았고 저는 오로지 가구 제작에만 집중했습니다. 작업실은 점점 커졌고 도구들도 늘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날마다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박 대표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았대요. 화면에는 제가 작업하는 모습과 완성된 가구들의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로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의 재능이 빛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니
오늘도 희망을 봅니다. 할아버지의 가구를 꼭 구매하고 싶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놀랍게도 주문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근교에서만 주문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려야 할 정도로 밀려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정성을 다해 한 개씩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거니까 대량 생산은 안 돼. 한 명이라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폐지를 줍던 날들이 마치 다른 인생인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손길이라는 브랜드의 장인이 되었고 사람들은 제 가구를 갖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에 한 방송국 PD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박 대표의 설득으로 결국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어떻게 폐지 줍는 생활을 하게 되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쫓겨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실을 말씀하셔도 돼요.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날들, 집에서 쫓겨나 폐지를 줍게 된 경위, 그리고 박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과정까지.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저희 브랜드는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하고 제 가구를 통해 위로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 인생에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우리 작업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주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모든 상황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공방을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작업실로는 감당이 안 돼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제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모든 주문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 근처에 더 넓은 공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 공방은 이전보다 3배는 넓었습니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창문과 최신 목공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제 낡은 도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대패와 끌, 그리고 평생 사용해온 톱들. 이 도구들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2명의 젊은 목수를 고용했습니다. 둘 다 30살 안팎으로 공예대학에서 목공을 전공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혼자 일해왔기 때문에 제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수한다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짜맞춤 기법 좀 보여주세요.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웠거든요. 민수의 질문에 처음에는 말로 설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깎고 모양을 만드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었나 봅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기계 없이 어떻게 만드세요? 지훈의 감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제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배웠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둘 다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 제 전통적인 기술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제 감독하에 첫 가구를 완성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을, 지훈은 벽걸이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기본적인 짜맞춤 기법을 사용했지만 자신들만의 디자인을 가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면 판매해도 될까요? 제가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아직 더 배울 게 많아. 특히 나무의 결을 읽는 법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렇게 우리는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디자인과 트렌드를 알려주었습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박 대표는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했고 우리는 작품 제작에만 전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구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잡지에 소개되고 유명 디자이너들이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만든 테이블은 이제 수백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유명 백화점의 가구 담당 바이어였습니다. 저희 백화점 최상층의 프리미엄 가구 전시관을 열 계획입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을 메인 브랜드로 소개하고 싶어요. 박 대표는 흥분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대기업과의 거래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제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는 조건으로만 계약할게요. 대량 생산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계약은 성사되었고 백화점 내에 할아버지의 손길 전용 쇼룸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저희 가구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개관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모든 전시 가구의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폐지를 주어 하루 7,000원을 벌기 위해 거리를 헤매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장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드님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에도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굳이 찾지 않았고요. 아니, 왜? 실은 어제 한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자신이 할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년 만에 아들이 저를 찾아왔다니.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국 박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후회? 쫓겨날 때의 그 아픔을 후회라는 말로 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혈연이었습니다. 언제 오기로 했어? 내일 오후 3시요. 할아버지 일정에 맞춰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할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아들이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늙어 보였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아온 거지? TV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봤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노력했다고? 정말로? 정말입니다, 아버지.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나? 회사는 망했습니다. 사업 확장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몰락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와 애들은 이혼했습니다.
제가 무너지자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 대표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그리고 반성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지? 넌 목수일을 해본 적도 없잖아. 뭐든지 하겠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전에 마케팅 일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까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제가 내린 결정은 당장은 대답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해. 아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아버지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박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많아졌어. 그날 밤 오래간만에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떼던 순간, 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리고 성인이 되어 결혼하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일 공방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다음 날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였지만 값비싼 정장이 아닌 단정한 캐주얼 복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응, 들어와서 앉아. 작업실 한편에 마련된 휴식 공간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민수와 지우는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색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결정했다. 너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나는 내 아버지지만 여기서는 사장이기도 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해. 둘째,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아버지. 모든 조건을 따르겠습니다. 좋아. 박 대표와 상의했는데 내가 판매와 고객 관리를 맡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아들 민혁은 할아버지의 손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했습니다. 민수와 지우는 그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계했고 박 대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공방을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고객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로 모두에게 배우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고객들이 자주 물어봐서요. 이건 호두나무야.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깊어지고 광택이 나지. 내구성도 좋고.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가끔 퇴근 후에 함께 식사를 하며 사적인 대화도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혁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가구가 아니라 각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아버지의 철학을 담은 카드를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습니다. 곧 각 가구에는 제가 직접 쓴 짧은 메시지와 그 가구를 만들게 된 영감, 사용된 나무의 특성 등을 설명하는 카드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 카드 덕분에 가구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를 구매한 것 같아요. 매출은 더욱 상승했고
할아버지의 손길은 단순한 가구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갔습니다. 방송과 잡지에서는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다뤘고 해외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혁의 전 아내인 제 며느리였습니다. 손주들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혁은 그날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기에 저와 며느리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라. 차라도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그녀는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어르신을 그렇게 대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온 거야? 네. 그리고 사실 민혁이도 보고 싶어서요. 요즘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찾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민혁이 성공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나 봅니다. 2년 전 그들이 저를 내쫓았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민혁이는 지금 외부 미팅 중이야. 나중에 와봐. 네. 그럼 제가 다시 올게요. 그리고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인지. 하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저녁에 민혁에게 며느리가 찾아왔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만나봐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자주 봐야 해. 그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다음 날, 민혁은 전 아내와 만났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 수진이가 다시 합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제 지금 상황 때문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의 걱정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니까요. 천천히 생각해봐. 서두를 필요 없어. 하지만 아이들은 자주 보는 게 좋겠다. 그 주말, 민혁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4년짜리 딸 서연이와 7살 아들 준우. 그들은 민혁의 손을 잡고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준우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조금 수줍어하며 뒤에 숨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준우, 서연아. 많이 컸구나.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방을 구경시켜주고 간단한 나무 장난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준우는 목공에 관심을 보였고 서연이는 색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할아버지로서의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안 돼요? 준우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일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일해야 해. 하지만 자주 보러 오마. 그날 이후로 손주들은 주말마다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전 며느리가 데려다 주기도 했고, 때로는 민혁이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한 달 후 민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와 다시 만나보기로 했어요. 천천히 시작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라. 네, 아버지. 그리고 수진이가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10명이 넘었고 공방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민혁은 판매 책임자로 자리를 잡았고 박 대표는 전체 경영을 맡았습니다. 민수와 지우는 저와 함께 작품 제작을 담당했고 새로운 젊은 목수들도 합류했습니다. 어느 날 큰 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박 대표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난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나무를 만지는 것 자체가 행복하니까 일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걸 돈과 바꿀 수는 없지. 모두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제안은 거절되었고 할아버지의 손길은 계속해서 우리의 철학을 지켜나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77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공방에 나와 일했지만 예전보다는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더욱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민혁은 수진과 다시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손주들은 더욱 밝아졌고 저는 매주 일요일에 그들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민혁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좋지만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지금처럼 지내는 게 좋겠다. 난 공방 근처에 살고 싶어. 그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더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민혁의 재혼식 이후 할아버지의 손길은 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 브랜드는 국내 최고급 수제 가구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본과 유럽에서 전시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부담스러워 박 대표와 민혁이 대신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작업실 한편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실은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금? 어떤 문제? 해외 거래처에서 큰 손실이 났어요.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라서 민혁의 설명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주 있는 경영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고 박 대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 거래는 모두 선금 보증이나 신용장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뭐라고 하던? 민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아직 모르십니다. 제가 먼저 아버지께 상의드리려고요.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항상 전체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얼마나 손실이 났다는 거니? 약 3억 정도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손실은 쉽게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은 뭐가 있지? 아버지, 사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우리 브랜드를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좋은 조건이에요. 아,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손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사 매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민혁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민혁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손실이 있는 거니? 아니면 그냥 회사를 팔고 싶은 건가?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재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많이 연로하셨고 저희 가족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쉬실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편하게 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한 거야. 내가 그걸 아직도 모르니?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정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행동해. 신뢰는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이 사건 이후 저는 민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많이 변한 것 같았지만 내면에는 아직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있었고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은 진심이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박 대표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혁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 제안에 대해 들었습니다. 민혁 씨가 저한테도 슬쩍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고마워요, 박 대표. 자네가 있어서 든든해. 할아버지,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팔기보다는 확장하는 거죠. 특히 교육 분야로요. 교육? 네, 할아버지의 기술과 철학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일종의 장인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습니다. 제 기술이 저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우선 현재 공방 옆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식 교육 과정도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곧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민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이 방향에 동의했고 할아버지의 손길 아카데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 워크숍으로 시작했습니다. 목공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간단한 소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고 매 회차마다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통 목공에 관심이 있을 줄 몰랐어요. 박 대표의 말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에 지친 나머지 아날로그적인 작업에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3개월 과정의 정규 클래스를 개설한 것입니다. 목공의 기초부터 전통 짜맞춤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주 강사로 나섰고 민수와 지훈이 보조 강사를 맡았습니다. 첫 기수에는 15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은퇴자까지 모두 목공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각각의 나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 첫 수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경청했고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개월 과정이 끝날 무렵 학생들은 각자의 졸업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스툴부터 복잡한 테이블까지 모두 자신의 개성을 담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모든 작품을 전시하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가족들도 초대되었고 공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 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버려진 노인에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스승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의 성공은 할아버지의 손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구 판매와 교육이라는 두 축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브랜드의 가치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기술과 철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약혼자는 우리 아카데미 첫 기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사랑이 싹튼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의 초대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주빈으로 초대받아 축사를 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축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민혁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진 말씀이셨어요. 저도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카데미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1년에 4번 각 분기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 중 일부는 우리 공방에서 일하게 되었고 일부는 자신만의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손길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기 수업이 시작될 무렵 특별한 학생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바로 민혁의 아들 준우였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그는 방과 후에 아카데미에 와서 기초과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목수가 될래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돈이나 재산이 아닌 삶의 가치와 기술을 전수하는 것.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할아버지의 손길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고 저는 여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더욱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카데미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해외에서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철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대표가 들뜬 표정으로 제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대요. 전통 짜맞춤 기법을 보존하는데 할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하신 거죠. 놀라웠습니다. 한때 폐지를 줍던 노인이 이제는 국가가 인정하는 장인이 될 수도 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국가에서 매달 지원금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의 기술이 공식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전수자를 양성하는데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소식은 곧 우리 공방 전체에 퍼졌고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혁은 특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묵묵히 일해오신 것이 이렇게 인정받다니. 한 달 후 문화재청에서 실사단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작업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완성된 가구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전통 짜맞춤 기법에 관심을 보였고 그 역사와 가치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이 짜맞춤 기법은 언제 배우셨나요? 내 스승님께 20대 초반에 배웠지. 그분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일을 하셨어. 스승님 말씀으로는 이런 기술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셨어. 현대 가구 제작에서도 이런 전통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정말 소중한 기술이십니다. 실사 결과는 몇 달 후에 나왔습니다. 저는 중요 무형문화재 전통 목공예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고 할아버지의 손길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인정받은 후 첫 번째 공식 행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통공예 전시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실제 작업 과정을 시연하고 관람객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들은 어떻게 서로 붙어 있어요? 본드를 사용했나요? 한 초등학생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본드나 못 없이도 나무들은 서로 단단히 결합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란다. 그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보람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제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전통공예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의 커리큘럼도 보완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의미도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 장인이 되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아 박 대표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제 목소리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노년층과 꿈을 찾아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제 진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독자들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고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책의 수익금 일부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 출발 장학금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재교육과 경력 전환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해에는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50대 이상의 지원자들 중에서 진정성과 열정을 가진 분들을 뽑았고 그들에게 교육비와 함께 멘토링도 제공했습니다. 그중 3분은 우리 아카데미에서 목공을 배우게 되었고 나머지는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저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가 55세에 퇴직했어요. 늘 요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도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장학금 덕분에 이제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절망과 재기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보며 그 모든 고난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할아버지의 손길 창립 7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었던 그 동네로 돌아가 그곳의 노인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행사 당일 공원에는 간이 식당과 의료부스, 그리고 목공 체험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건강검진, 그리고 겨울을 대비한 용품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도 한때 여러분처럼 폐지를 주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제가 폐지를 주울 때 알고 지내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재회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김할아버지, 자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나? 정말 자랑스럽네. 그날 저는 폐지 줍는 노인 5분을 특별히 선발해 우리 아카데미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만의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와 재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이후 민혁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손길 재단을 설립해서
더 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의 제안은 모두의 동의를 얻었고 우리는 비영리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라는 믿음 아래 특히 노년층에게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목공일을 하며 무리했던 탓인지 의사는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을 더 챙겨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소식에 가족들과 직원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특히 민혁은 제가 일을 줄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아카데미 수업도 줄이시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 내 건강이야.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늙을 거야. 그 대신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목공일은 계속했지만 더 많은 시간을 교육과 멘토링에 할애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 재단은 1년 후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2의 인생 학교였습니다. 50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75세 폐지를 줍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80의 무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재단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객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일부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좌절이 이런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단 개소 이후 저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작업실에서 목공일을 했고 오후에는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재단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손주 준우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목공에 대한 재능이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그는 방과 후에 종종 공방에 와서 제 곁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어떻게 깎아야 해요? 천천히 나무의 결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서두르지 마. 나무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해. 이렇게 손주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시간은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엔 딸이래요. 또 한 명의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가족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고맙다, 민혁아. 내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 이렇게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폐지를 줍던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 살아야죠라는 말로 시작된 제 인생의 암흑기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